옛날 조선 한양의 저작거리 한 귀퉁이에는 주택이라는 젊은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택은 켜도 크고 어깨도 떡 벌어진 데다 얼굴 생김새도 험악하여 사람들은 그를 칼든 도깨비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외모와 달리 주택은 마음씨가 너그럽고 인정이 넘치는 사내였지요. 그가 운영하는 푸주간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택이야, 고기 한 금만 썰어다오. 예, 금세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큼지막한 식칼로 고기를 척척 썰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얼굴의 김씨라는 양반이 푸주간을 찾았습니다. 이놈, 왜 내 고기만 적으냐? 같은 양으로 썰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뭐라 내가 적다 하면 적은 거지. 어디서 말대꾸야. 이 김씨는 본래 시비를 걸어 고기를 더 뜯어내는 걸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는데 이날 마침 주택에 푸주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았지요. 그 무시무시한 인상에 김씨는 기세가 눌려버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흥, 다음부턴 조심하거라. 김씨는 허둥지둥 푸주간을 빠져나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잘했네. 주택이야.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양반 체면이 있으면 이런 데 와서 시비나 걸고 말이야. 한심하다. 한심해. 그렇게들 말하며 주택의 너그러움과 의협심을 칭찬했지요. 주택은 특히 양반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저작거리에서 갑질하고 행패 부리는 자들이 대개 양반이었기 때문이지요. 주택이야, 또 양반이랑 부딪혔구나. 그러다 정말 화를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주택을 걱정하는 이는 바로 이웃에 사는 소꿉친구 연이었습니다. 연은 어릴 때부터 주택과 함께 자란 처녀로 인물도 곱고 성격도 활달하여 동네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서당 훈장아들까지 그녀에게 눈독을 들였으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 고맙다. 사실 방금도 들이받을 뻔했는데 내 얼굴이 떠올라서 참았다. 고맙지. 그럼 고기 좀 더 썰어줘라. 내일 마님 회갑이라서 많이 필요하단 말이다. 주택은 빙그레 웃으며 고기를 듬뿍 썰어주었습니다. 연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며 말했지요. 이야, 이래서 소꿉친구가 좋은 거구나. 넌 꼭 내가 뭐 줄 때만 친구 찾는구나. 그런 말 말라니까. 저번에 내가 몰래 고구마 가져다 줬던 거 기억 안 나냐?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우정을 쌓아왔고 어느덧 처녀와 총각이 된 뒤에도 여전히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은 상자에 감을 한가득 담아 주태에게 가져왔습니다. 주태야, 마님께서 감을 이렇게 많이 주셨다. 너도 하나 먹어라. 흥, 양반네들 주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하냐? 뭐 먹긴 할게. 하나로는 부족하다. 한 개 더 줘라. 연은 주태가 툴툴거려도 웃으며 감을 더 건네주었습니다. 주태도 그런 연에게는 늘 고기를 넉넉히 챙겨주었지요. 둘은 마주칠 때마다 눈빛에 미소를 담아 건넸고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 못한 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주태의 마음속에는 연에 대한 연심이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수줍음이 많은 성격 탓에 차마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저 지금처럼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연이 우산도 없이 푸주간을 찾아왔습니다. 연이 아니냐. 비를 다 맞고 무슨 일로 온 게냐. 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어서 말해라. 가게 문 닫아야 하니.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말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시집 간다. 연의 말은 주태에게 마치 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입 밖에 꺼낸 적은 없지만 주태는 늘 연애의 신랑이 되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시집 가서도 잘 살아라. 시간 되면 푸주간에도 들리고.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은 노비의 신분이었고 신랑이 되는 자는 중인 출신이라 했습니다.
정원의 조건부터가 주태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지요.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슬픔을 꾹 눌러 담고 그저 잘 가라는 말만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연은 갑자기 눈물을 머금고 외쳤습니다. 정말 너는 내 마음도 몰라주는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등을 돌려 푸주간을 뛰쳐나갔습니다. 주태는 당황했지만 결국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감히 잡을 처지가 아니지. 그는 자신을 다독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로 연은 푸주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태는 속으로 차라리 잘된 일이다 하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듯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어느새 겨울이 되었습니다. 주태는 여전히 고기를 썰며 살아갔지만 어깨는 한층 무거워지고 고기를 내리칠 때마다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푸주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내민 주태의 눈에 파발꾼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외치는 모습이 보였지요. 큰일 났소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왔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대피하시오. 그 소리에 저작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수라는 자들은 제일 먼저 도망가고 양반들이라던 이들도 가시며 도포를 벗어 던지고 혼비백산해 도망치고 있었지요. 그 혼란 속에서 주태는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은 아랫마을로 시집갔다고 했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오랑캐에게 잡히기라도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주태는 망설이지 않고 푸주간의 식칼 하나만 들고 그대로 아랫마을로 내달렸습니다. 길을 따라 도착한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집마다 불탔고 사람들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부서진 집 사이를 헤매었습니다. 여보시오, 혹시 연이라는 처녀를 보셨습니까? 여기에 살던 처녀요. 간신히 숨이 붙은 노인을 발견한 주태는 애타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네들은 다 오랑캐에게 끌려갔다네. 그중 한 처녀는 너무 고와서 따로 끌고 갔다 하더군. 어디로 갔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제발. 노인은 손을 떨며 언덕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거기로 갔지. 하지만 가지 말게. 그곳은 산채로 못 나올 거야. 하지만 이미 주태의 눈에 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언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신없이 달리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언덕 너머 오랑캐들의 야영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놈들아 연을 대놓거라. 난데없이 나타난 조선 사내의 외침에 오랑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제정신이냐? 오늘 잡아간 여인들 어디에 숨겼느냐? 오랑캐들은 비웃으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좋아? 저놈은 내가 먼저 잡는다. 한 양 걸겠다. 그러나 주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칼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조선 땅을 짓밟는 자들아, 오늘은 너희의 마지막이다. 오랑캐 하나가 달려들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주태는 본능적으로 막아섰고 맞붙은 칼끝이 튕기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밀린 것은 오랑캐 쪽이었습니다. 뭐야, 이놈 짐승 같은 힘이군. 주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오랑캐의 목을 향해 식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며 머리가 허공을 날았지요. 그렇게 그는 단숨에 진영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랑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팔다리 머리가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진영은 금세 피비린내로 가득 찼고 살아남은 이는 오직 숨을 헐떡이는 주태뿐이었습니다. 영거, 어디 있든 꼭 찾을게. 주태는 그날 다시는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손을 쥐고 야영지의 철창 하나하나를 열기 시작했지요. 갇혀있던 여인들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주태는 하나하나 이들을 꺼내며 외쳤습니다. 혹시 여기서 연이란 여인을 본 이 업소 얼굴이 고운 처자인데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 처녀는 이 너무 예뻐서
오랑캐가 따로 큰 진지로 데려갔어요. 저쪽입니다. 주태는 입술을 깨물며 불타는 눈으로 그녀가 가리킨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고맙소. 반드시 데려오겠소. 그는 곧장 또 한 번 칼을 움켜쥐고 어둠 속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날 밤 주택과 해수 그리고 조선군 패잔병들은 조심스레 오랑카의 진영을 정탐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진지하는 마치 축제라도 벌어지는 듯 곳곳에서 술과 고기가 넘쳐나고 오랑캐들은 마음껏 웃고 떠들고 있었지요. 보시오. 조선에서 약탈한 것들을 쌓아놓고 저 모양이니 분노가 치밀지 않겠소. 해수가 나지막이 말하자 주택은 말없이 이를 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영 안에는 말이 메어 있는 마구간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군량 및 창고도 보였지요. 곳곳에 걸린 횃불 아래로 오랑캐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이때다 싶었습니다. 지금처럼 방심한 틈이 없을 것이오. 주택이 말하자 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풀고 불을 지릅시다. 말들이 풀려나가면 진영하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 사이 병사들은 군량을 불태우며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전은 정해졌고 모두 흩어져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주택과 해수는 마구간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보초 하나를 조용히 처리한 뒤 말들의 고삐를 끊어놓기 위해 시작했지요. 준비됐소. 해수가 말하자 주택은 말없이 횃불 하나를 꺼내 마구간의 집단에 던졌습니다. 부리다부리야 말들은 불을 보고 놀라서 미친 듯이 날뛰었고 고삐가 풀린 채 진영 안을 마구 뛰어다녔습니다. 몇몇은 불길을 등 위에 얹은 채로 오랑캐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지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말 잡아라 불을 꺼라 오랑캐들은 당황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신을 못 차렸고 그 틈을 타 조선군 병사들은 창고 쪽으로 달려가 군량미에 불을 지폈습니다. 붉은 화염이 창고를 집어삼키자 그제야 진지한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다 조선군이 침입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린 오랑캐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이미 불은 창궐했고 병사들은 지치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선군은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주택은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적진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푸죽간에서 다듬은 팔뚝으로 식칼을 휘두를 때마다 오랑카에 하나둘이 나가 떨어졌지요. 이놈들아, 내 손에 죽는 걸 영광으로 알거라. 해수도 절대 뒤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날렵하게 움직이며 단창을 휘둘러 적의 옆구리를 꿰뚫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백성들이 죽습니다. 밀어붙이세요. 병사들은 해수의 외침에 고무되어 더 힘을 내었고 적은 점점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완전히 기운 것은 아니었지요. 뭐냐? 이 난리는 오랑카의 장수가 진지 깊숙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장수는 키가 2사람만 했고 온몸에 털가죽을 뒤집어 쓴 모습은 그야말로 짐승 같았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호위병들이 늘어서 있었고 눈빛은 살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조선놈들 감히 우리 본진에 들어오다니? 모조리 죽여라. 오랑카의 장수의 외침에 진영의 병력이 다시 정렬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혼란은 서서히 진정되고 병사들이 하나둘씩 무기를 손에 쥐고 대열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놈들 후퇴하라. 지금은 물러날 때다. 조선군 장이 소리쳤고 병사들은 잽싸게 후퇴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주택은 마지막까지 진영 안에 남아 적의 추격을 막고 있었습니다. 해수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서 빠져나갑시다. 죽습니다. 아직 연을 못 찾았소. 난 여기서 물러설 수 없소. 그럼 같이 죽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 말에 주택은 잠시 숨을 멈추었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소, 그럼 빠져나갑시다. 다시 올 기회가 있을 것이오. 둘은 연기를 가르며 진영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조선군 병사들은 겨우겨우 언덕 너머로 도망쳐 나왔고
그제야 주택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군. 하지만 주택의 눈동자엔 여전히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이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랑캐들은 술을 퍼마시고 고기를 찢으며 흥에 겨워 날뛰고 있었습니다. 한 놈, 두 놈씩 뻗어나가더니 코까지 골며 쓰러져 잠든 놈들도 제법 많았지요. 그 틈을 노려 주택과 해수는 조선 백성 포로들을 찾기 위해 진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데 아무리 찾아도 조선 사람의 그림자 하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소.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주택은 식칼 자루를 꽉 쥐며 이를 악물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진지 뒤편, 덤불 사이로 나 있는 좁은 오솔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길을 따라 조심스레 걸어 들어갔지요. 그렇게 길을 돌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시체였습니다. 사람의, 그것도 대부분이 여인이거나 아이로 보이는 조선 백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시퍼런 겨울 하늘 아래 피범벅이 된 몸들이 언 땅 위의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해수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택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끝내는 입술을 잘근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천벌을 받을 놈들. 조선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느냐? 그는 그대로 땅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가슴 속 분노가 더 짙었지요. 애써 꾹꾹 눌러오던 희망은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졌고 가슴 한복판엔 시꺼먼 불길이 치솟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소. 다 죽여야겠소. 혼자선 안 돼요. 함께 움직입시다. 주택은 해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판을 뒤엎을 차례요. 두 사람은 다시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마국 안으로 숨어 들어간 둘은 집더미에 불을 질렀고 말들의 고삐를 풀어놓았습니다. 희밀 화염을 등에 안은 군마들이 미친 듯이 진영 안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불똥이 꼬리와 갈기를 따라 번졌고 말발굽 소리는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말을 잡아라, 부를 거라. 오랑캐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진영 한복판은 혼돈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보초들은 제자리를 떠났고 병사들은 허둥지둥 불을 끄고 말들을 붙잡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 주택과 해수는 곧장 굴량 및 창고로 달려갔지요. 경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치 망설임 없이 창고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질렀습니다. 쌓여있던 곡식 더미가 붉은 불길에 휩싸이며 타오르자 진영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지요. 불이 다 굴량에 불타고 있다. 오랑캐들이 몰려들어 호통을 쳤고 그때를 맞춰 언덕 너머 조성훈이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화살이 날아들고 창칼이 번쩍였습니다. 조성훈이다 습격이다. 오랑캐 병사들은 아직 술기운이 가시지 않았고 불길은 점점 번져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택은 식칼을 높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조선이 너희들 놀이터인 줄 아느냐. 그는 마치 미친 듯이 뛰어들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푸죽간에서 단련된 그 손은 살을 가르고 뼈를 찍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해수 역시 병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적을 무찔렀지요. 굴량이 다 타버린다 저것부터 끄라고 했잖느냐. 오랑캐들끼리도 고함을 질러댔지만 불길은 이미 창고 전체를 집어삼킨 뒤였습니다. 군마들이 날뛰고 병사들은 각자 따로 놀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달이 벌어진 것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진영 중앙에 우뚝 선 짐승 같은 거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옷을 입었으되 팔에는 털가죽을 두르고 얼굴은 흉터투성이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운 사내였지요. 적장이다. 조선군 병사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바로 이 진영의 대장 오랑캐의 장수였습니다. 침입자 놈들을 모조리 찾아라. 놈들을 내 앞에 끌고 와라. 장수는 버럭 고함을 질렀고
수백의 병사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재정비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전세는 순식간에 바뀔 기미를 보였습니다. 태각이다 빨리 빠져라. 조선군 쪽에서도 서둘러 진영을 빠져나가기 위해 시작했지요. 주택은 병사들의 후방을 지키며 퇴각을 돕고 있었고 해수도 마지막까지 부상자들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장수의 호위대가 쫓아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뒤에는 적장, 앞에는 다시 몰려드는 적병. 그들은 완전히 포위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대로면 다 죽습니다. 해수가 절박하게 외치자 주택은 조용히 식칼을 빼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맞겠소. 어서 다들 빠져나가시오. 혼자서 그 장수를 상대한다고요? 미쳤어요. 그건 자살이요. 괜찮소. 난 애당초 살아서 돌아올 마음 없었으니까. 주택의 눈빛은 이미 죽음을 넘은 자의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해수가 그 눈을 바라보다가 끝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꼭 살아계시오. 천지신명이 허락하신다면 해수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고도 돌아섰고 주택은 홀로 칼을 쥔 채 그대로 진영 정면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앞에 짐승 같은 오랑캐 장수가 칼을 뽑고 서 있었습니다. 너냐 내 군량을 불태우고 내 군마를 풀어버린 놈이. 그래, 바로 나다. 이 조선 백정 주택이 내 놈을 잡으러 왔다. 하하하. 백정이 내 놈이 내의 상대가 되겠느냐. 푸죽한 돼지들도 내 놈보다는 더 똑똑하겠다. 주택의 비웃음에 장수는 눈을 부릅뜨고 고함쳤습니다. 그 입 곱게 다물 기회는 지금뿐이다. 두 사내는 거침없이 맞붙었습니다. 칼날과 칼날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고 대지엔 짙은 먼지가 일었습니다. 싸움은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그 전장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장수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주택의 다리엔 붉은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바지자락이 순식간에 젖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푸주 칼을 휘두르던 그의 눈엔 오직 하나. 저 괴물 같은 오랑캐 장수의 숨통을 끊겠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두 사내는 칼을 마주 붙들고 힘겨루기를 벌였고 뼈와 뼈가 부딪히듯 팔과 팔이 떨리며 으드득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주택은 점차 밀려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흑내놈 같은 조선 무사놈들, 내 손에 죽은 자가 한둘인 줄 아느냐? 장수는 짐승처럼 이를 갈며 윽박질렀습니다. 주택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 놈이 그 목숨을 베었겠지. 하지만 나는 그 구덩이 속 백성들의 눈을 보았노라. 죽어 마땅한 자는 바로 너 같은 놈이다. 그 말에 장수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지만 그 순간 주택의 팔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솟아났는지 모를 기운이 몸을 뚫고 올라왔고 그는 장수를 그대로 밀쳐냈습니다. 장수는 중심을 잃고 두세 걸음 뒤로 비틀거렸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주택은 마지막 남은 기운까지 끌어올려 푸주 칼을 힘껏 던졌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곧장 장수의 가슴팍에 박혔지요. 끝도 그 육중한 몸뚱이가 흔들리다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핏줄기 하나가 장수의 입에서 뿜어졌고 짐승 같은 그 사내는 더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택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다리는 이미 힘이 풀려 있었고 손끝 하나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탈진한 몸이었습니다. 영겁, 나 이제야... 그는 속삭이며 쓰러졌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그 무렵 진영 바깥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수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퍼지자 오랑캐들은 혼비백산해에 달아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군마를 잃고 군량을 잃고 이제는 장수마저 죽었으니 더는 버틸 명분도 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북녘 벌판을 향해 먼지처럼 흩어졌고 조성우는 마침내 그날 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주택은 긴 꿈에서 깨어나듯 눈을 떴습니다. 천막의 지붕 틈 사이로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옆엔 해수의 얼굴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군요. 다행입니다. 내가 살아있단 말이오? 살아있으셔야죠. 아직 못 만난 이가 있으니까요. 해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 말 못할 안도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택은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나 많이 다쳤소. 그렇지만 기적처럼 살았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살아 돌아온 겁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고통, 기쁨, 허망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 공식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공신주택은 이번 전란에서 단신으로 적장을 참하고 수많은 백성을 구해낸 바 그 공으로 면천을 허하노라. 주택은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정의 핏줄로 태어나 평생을 고기나 썰던 자가 벼슬을 받고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꿈은 아니겠지요? 해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서방님의 삶이 만든 결과예요. 그리고 조정은 또 하나의 명을 내렸습니다. 공신주택에게 공간의 직위를 내리노라. 이제 그는 단지 백정이 아닌 조선의 장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봄날 마침내 주태와 해수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조용한 마을의 기와지붕 위로 꽃비가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모여들어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한복 자락을 살랑이며 웃었고 주태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 놓치지 않겠소. 그 손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연애 그림자가 주택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그녀. 어쩌면 여전히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때때로 달빛 아래 긴 숨을 내쉬곤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적군의 잔당을 정리하던 주택은 버려진 진영 구석에서 포로들을 인도하던 병사와 마주쳤습니다. 여기 살아남은 포로들이 있습니다. 중원으로 끌려가기 직전이었다 하옵니다. 그들 사이에 낯익은 눈빛 하나가 주택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택 오라버니 살아계셨군요. 연은 얼굴을 돌리려 했지만 주택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절대 차갑지 않았습니다. 연거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연을 다시 만난 주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살아만 있어서 다행이오. 그저 살아만 있어 주오. 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더럽혀졌습니다. 모든 걸 빼앗겼고 더는 오라버니 곁에 설 수 없어요. 주택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건 그대의 잘못이 아니오. 누구도 그대를 탓할 수 없소. 내가 그날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오라버니 저를 데려가시렵니까? 그 말에 주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없어선 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오. 며칠 후 주택은 마음을 정리한 채 해수를 찾아갔습니다. 안채에 조용히 앉아있던 해수는 그가 들어서자 미리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히 눈을 들었습니다. 부인, 그 아이 살아있지요. 주택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해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주택은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부인께서 허락하시겠소? 그 아이를 잊지 못한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서방님께서 그 아이를 잊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오히려 실망했을 겁니다. 해수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의리 있는 사내라서 제가 서방님을 택했지요. 그러니 그 아이 또한 안을 그릇이 된다면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주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인, 고맙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여는 조심스럽게 주택의 집 문을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리던 그녀를 해수가 손수 데리고 안채로 들였지요. 이제는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일은 강물처럼 흘려보냅시다. 여는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이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낯설지만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는 둘째 부인으로 주택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해수와도 다툼 한 번 없이 지냈다 합니다. 한밤, 주택은 두 사람과 함께 담장 아래서 달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소이다. 해수가 웃으며 말했지요. 그러니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 말에 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여겼는데 그 기적 속에서 다시 웃게 될 줄은. 주택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잊지 않겠습니다. 천지신명께도 처머 감사드릴 것이요. 그 후로도 주택은 오랑캐 잔당 토벌에 앞장섰고 해수와 여는 각각의 자리에서 그를 성심껏 보필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들으면 그이가 우리를 살렸다 하였고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도깨비 장수전설로 기억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마침내 주태에게 부원수의 벼슬을 내렸고 그는 비로소 백정의 자식에서 조선의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랑은 출세도 벼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품고 지킨 건 사람이었고 사랑이었으며 무너진 정의 속에서도 끝끝내 꺼지지 않았던 의리 하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주택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시골 기와집 한편의 뜰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지요. 세월이 흐르며 벼슬은 내려놓고 칼도 벽에 걸어둔 채 그저 손자 녀석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지내고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진짜 오랑캐 100명을 혼자 쓰러뜨리셨어요. 에이, 100명이 뭐야? 99명이었지. 100명은 다음날 넘겼단다.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고 주택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한데 그런 웃음 뒤엔 문득문득 잊지 못할 얼굴들이 떠오르곤 했지요. 해수는 여전히 안채에 계셨고 여는 그녀 곁에서 정을 나누며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부인 모두 세월의 흔적이 뺨과 손등에 드러났지만 눈빛만은 처음 만났을 때 그대로였지요. 서방님, 오늘은 해가 따뜻하니 감잣국을 끓일까요? 아닙니다. 큰어머님, 제가 말린 북어로 국을 끓이겠습니다. 허허, 둘 다 고맙소. 난 그저 두 사람이 다투지만 않으면 제일 좋다오. 해수와 여는 눈빛을 마주하며 살짝 웃었습니다. 이제는 싸울 일도 시샘할 일도 다 세월 속에 녹아 없어진 사이였습니다. 주택은 한밤중에 가끔 홀로 정지에 올라가 달을 보곤 했습니다. 아니, 연? 그날 진영 뒤에서 널 처음 업어 나오던 날을 난 아직도 기억하오. 그 말에 연이 뒤따라와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저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날 오라버니의 등에 엎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해수가 찻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둘이 또 달 보고 있으면 내가 질투가 나지요. 셋은 함께 웃었고 달빛은 마루에 길게 들이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산책하던 길에 주택이 문득 멈춰 서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서방님 문득 그날 진영에서 돌아 나오던 길이 생각나서 말이오. 해수와 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었지만 그 마음만은 여전히 단단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주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과 작별을 고하며 남긴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 행복했소. 벼슬도 칼도 다 부질없는 것일세. 결국 사람, 결국 전기더이다.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노 군사부터 평범한 백성들까지 그의 넋을 기리는 조용한 행렬이 산 너머까지 이어졌지요.
해수는 주택의 관 위에 조용히 국화 한 송이를 놓았고 연은 그 옆에서 묵묵히 손을 모았습니다. 서방님, 그곳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린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 후로 해수와 연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자식들은 훗날 조선의 큰 집안을 이루었고 그 후손들은 오래도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우리 집안의 시조는 백정이었지만 마음만은 장수였단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지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세월을 이기지 못해도 그가 남긴 의리와 사랑은 세월을 넘어 이어진다지요.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전설이 되어 피어날지 그건 모를 일이로군요.